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필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선 지 벌써 한 달째지만 유동규 씨를 기소한 것 외엔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하게 될 경우 새 정부의 이름을 이재명 정부로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계승과 차별화를 동시에 강조하면서 권력 교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모바일과 전화를 통해 당원 투표가 시작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일반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신성범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한 지가 벌써 한 달째입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들,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을 여러 개 확보했는데 검찰이 이걸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있다. 누구 핸드폰인지 확인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화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검찰이 수사에 미적지근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대로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실 유례가 없는 경우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없냐. 그리고 오히려 그 전에 그 윤석열 후보라고 해야 될 텐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적폐 수사를 할 때 했던 태도와 정말 비교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검찰 수사팀에 지금 사실 이런 거는 특수수사통들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2명이었는데 그중에 1명 은 반발을 많이 하니까 이제 사실 다시 돌아갔다 복귀가 돼서 파견했다가 복귀가 됐다 그래서 실제 이 수사팀에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고 그 1명이 송철호 시장 지금 이제 재판받고 계시죠.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그분 사이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부장이나 차장 이 의견 대립이 있어서 계속 수사팀 내부에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휴대폰도 누가 주워갔다 이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경찰에서 그 부분을 확보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자꾸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국민들이 60% 이상이 특검으로 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검찰 개혁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검찰의 수사 능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정말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다음 정부의 과제는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이제 부실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이 저번에 했던 거는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청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나오고 예상보다는 시점이 조금 느린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네. 배임 혐의 적용 여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한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성남시에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유동규 씨가 네. 이제 배임 혐의인데 유동규 씨 기소할 때 지금 배임 혐의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뇌물을 준 것으로 지금 혐의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아마 이번에는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남욱 변호사라든가 정영욱 회계사 같은 경우도 지금 3억 5천만 원을 유동규 씨에게 줬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명백한 지금 뇌물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 문제는
사실상 시간의 문제다. 그런데 시간의 문제인데. 전번에 이제 김만배 씨 기각이 한번 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나오는 거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 사실상 금지되고 이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국민들의 관심사가 지금 모아져 있기 때문에 검찰은 좀 속도감을 좀 높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검찰이 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번 주 초에 뭐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요. 이 직접 성남제일공단 근린공원 조선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의 대규모 재산, 그러니까 재정이 투자되는 기반 시설 확보는 사실 이런 방식이 아니면 확보할 수가 없어요. 2,762억하고 그 판교 일대에 공사비 920억 정도의 사업. 그래서 5,511억 환수한 거죠. 근데 이거 사실 그냥 뒀으면 대장동 아마 빨간색 들어가는 사람들이 잔뜩 전부 다 가졌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주상복합 개발을 하려고 했고 대장동도 민간 개발해서 다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다 그 국민의힘 그 미력 정치인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게 둘 다 좌절됐으니까 얼마나 날 비우고 있겠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만약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된다 하면 아마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도 그 수사의 어떤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세력들, 정치인들하고 이게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 같은 경우에 그 빨간색 사람들이 아마 가져갔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막았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공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자체가 본인은 나는 대장동하고는 관계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으로부터 내가 일정 부분 지켜낸 것이다. 정면 돌파하는 이런 모습 같아요. 처음부터 똑같은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간 곳이 뭐냐 하면은 그 공원 조성 사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2,700억을 받아내서 공원 만들고 있다는 곳에 가서 자기 치적을 차라는 거죠. 그 한 말이 뭡니까?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 환수 사업은 그 자체로 인정받고 싶다는 취지인데 저는 약간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시는 대로 이재명 후보는 정면 돌파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첫째는 가장 핵심인 공공 환수도 좋은데 그 인정한다 치더라도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은 8천억 가까운 돈을 극소수의 부동산 작전 세력에 넘어갔냐는 부분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건데 결국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는 보고를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집단 보고는 받았는데 개별 보고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꾼다거나 또 황무성 사장의 퇴임을 놓고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심지어는 뭐 정 실장, 유 본부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 위해서는 아하 그렇게 구도를 짜는데 방해하다는 황무성 사장을 날리고 그 자리에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 권한 대행 가서 권한 대행이 돼서 이런 구도를 짰구나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는 마당에 현장에 가서 나오고 저는 상관이 없다.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유감스럽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의 국민 정서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거 가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특검 이야기를 했어요. 특검은 네. 법을 만드는데 한두 달, 구성하는데 한두 달 그 사이에 선거 다 지나갑니다라는 취지인데 지금 알고도 저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상설특검법이 있어요. 2014년 7년 전에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국회 의결 안 거치더라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심하면 네. 그 상설특검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렇죠. 5일 안에 네. 2명을 올리고 그럼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3일 안에 하면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8일이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해가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 현장 방문을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이 나왔잖아요. 변호사님, 범인은 항상 범죄 현장에 나타난다 이런 논평까지도 냈던데요. 예, 뭐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캠프에서 논평을 낼 때 그렇게 낸 거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 주장대로 하더라도 사실 그렇다면 이제 특검을 받아서 이 부동산 정책이 뭔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어떻게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특검 받아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수사를 신뢰하지도 않을 뿐더러 특검을 원하고 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빨리 이루어져서 특검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될지 답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봤자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이재명 후보한테 책임이 있다고 믿는 국민들도 50%가 넘는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불안정성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공약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특검 수용해서 우리 신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설 특검하면 빨리 해결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불안정성을 해소해 주는 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국감할 때 이제 서울시 국감을 할 때 오세훈 시장이 청라 마곡지구랑 대장동이랑 비교하는 걸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이 경우에 너무 이례적이고 처음 하는 시도가 많았다. 근데 보통 공무원들이 처음 하는 시도를 하면 신의 감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사를 거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남시가 이상하게 특이하게 10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 배임죄로 이제 수사를 하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 없으니까요. 수사를 통해서 누가 뭘 잘못했는지 밝혀내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뇌물죄는 다 인정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영장도 나올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랬는데 뇌물죄가 어떻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뇌물 700억 의사표시가 있었고 실제 받은 뇌물도 억 단위잖아요. 그래서 구속이 됐는데 뇌물이 아무 불합리한 저 이재명 후보 말씀처럼 그냥 해줘야 될 걸 당연히 했고 초과 그 공공이익 환수도 잘했고 그럼 공무원들이나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 유동규 씨 같은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성실히 했으면 왜 뇌물죄가 인정이 되겠습니까?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는 건 뭔가 업무에 있어서 그 업자의 편의를 봐주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뇌물이 오고 갔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인 배임죄에 대해서 수사가 빨리 잘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도 믿고 민주당의 진정성도 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검과 관련된 뭐 여론조사 이 수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재명 후보는 연일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위 직급의 고위 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하고 급진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와 함께 강제 매각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뭐 아이디어 형식이지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이거 정면 돌파가 아니라 민심에 이반되는 오히려 그런 행위들이다. 뭐 특검 원하는 오히려 민심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센 발언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겁니까 이런 거? 대상이 고위공직자들에 국한되는 겁니다.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인터뷰 과정 속에서 나온 거는 농지법을 위반한 분들이 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이제 매각시켜서 그거를 이제 국가가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낮은 임대료를 이렇게 경작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인 것이고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이 투기가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좀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제 이목을 끌었던 부분은 1가구 1주택에 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뭐 가격 상승이 있어서 어느 정도 뭐 부가 창출이 된다고 해도 그거를 투기로 봐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이제 대장동 문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본인도 국민의 분노
분노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유동규 씨가 뭐 교류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굉장히 이제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 환수는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 부분은 분명히 잘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민간 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방향을 이제 그렇지 못하게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대장동 방지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민간 업자들이 가져갔다는 얘기고 지금 부산에서도 뭐 그 정도의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좀 접근해서 이제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대장동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상 이 5,503억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성남시가 가져가고 나머지 거를 사실상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이제 가져가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은행 같은 은행들은 42%를 넘게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지분을 가져가는 데에서는 수익 배분에 있어서는 뭐 거의 안 가져가는 수수료만 가져가고 모든 것을 1%하고 6%를 갖고 있는 화천대유하고 천하동인이 가져갈 수 있었는지 이 지분 구조를 가져가는 것을 누가 만들어졌는지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남시가 참여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은행이 이거를 만들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사실상 수사기관이 검찰이 이걸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제가 교수님 말씀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교수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이 경우에 이 지구 개발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례적이고 처음 하는 게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융사가 지분대로 안 갖고 가고 그냥 수수료를 한 30 몇 억밖에 안 갖고 가거든요. 근데 40 몇 프로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은행에서도 이 의사결정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의사결정 기록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건설사를 빼고 금융사가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안 들어본 SPC가 왜 그 특수목적 법인이 하나은행이랑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도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시니까 이거 다 모든 아주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배임에 해당되는 건지 배임에 해당되면 누구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빨리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순서에서는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한 검찰의 수사 상황과 이재명 후보의 대응 위주로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는 수사 내용을 떠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것이다.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로 우리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가 앞으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개미지국도 아니고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계승자냐 차별화냐.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것 맞는데 차별화도 있을 것이다. 뭔가 고민이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승인 듯 계승 아닌 계승 같은 뭐 계승 이런 건가? 뭐 요즘 유행하는 예전에 유행했던 유행어 가사로 한번 얘기해봤는데 고민이 큰 것 같아요. 뭐 계승이에요? 차별합니까?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부나 사실은 지금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 정부라고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이탈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정치 이런 것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내포하는 것이고요. 권력 교체임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 본인이 그렇게 뿌리가 깊은 그런
아주 세력이 강한 그런 정치인도 아니거든요. 네. 지금 본다 그러면 사실 화천민 출신에 거기다가 뭐 다 이 검정고시로 올라왔고 겨우 이제 대학 하나만 이제 사실상 있는 것이고 지역적 기반도 없어요. 지금 뭐 안동 분들이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체 정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여기는 뭐 서울 법대 거기다가 뭐 이 검찰 권력을 뭐 아무래도 뭐 강력하게 휘두를 수 있는 그 정도의 경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취약한 그런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를 더 부각시키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어떤 세력보다는 저는 이 정부를 활용을 해서 국정을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라고 이제 이렇게 딱 특정 짓는 이유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재명이라는 그 일종의 비주류, 거기다가 서민, 뭐 이런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이 정부를 운영해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교수님이 분석해 주셨지만 이재명 정부라고 싶다 이 내용 오늘 오전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터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름보다는요 상징성을 담은 것 같아요. 뭐 한 인간의 삶, 정치 역정, 국민의 기대 측면에서의 상징성이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의원님은 이재명 정부 이름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게 이재명 후보의 아마 속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은 이런 거잖아요. 민주정부 사기 내지는 사기 민주정부 개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저는 오히려 이 부분 나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한다는 건데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저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0% 가까운 이 지지를 현재 받고 있는 퇴임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6, 7개월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40%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뛰어넘을 수도 없고 무시도 못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또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이 대목에서 제가 볼 때 성정이나 원칙상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원래는 뛰어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보시기에 그 정도의 네. 아마 이재명 후보의 성격이었다면 뛰어넘고 싶은 당연히 차별화의 않았을까. 방점이 갔을 텐데 대장동에 발목이 잡히고 검찰 수사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자기를 절제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 그 최고의 표현이 저는 이재명 정부다. 양날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저 대목에 앞으로 가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이른바 친문과의 관계 설정이 결국 계속적으로 아마 이재명 후보를 쌓아낼 거다. 또 하나는 유심히 보는 게 제가 오늘 그 보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경제 성장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래요. 경제 성장. 모든 것의 문제 해결 출발점을 경제 성장에 두겠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의원이 모든 문제 해결 트리거, 방아쇠가 경제 성장이라고 한 거 유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시대로 회귀한 듯한 국가 발전, 국가 주도 내지는 관료 주도의 경제 발전 전략까지 구사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네. 그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분석을 네. 좀 해주셨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에 뭐 강경한 발언으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지만 이 장면, 뭐 짤이라고 하나요? 요거 때문에도 굉장히 좀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뭐 텀블링 같은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되더라도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겁니다. 네. 뭐 지난 28일 이제 로봇 산업 전시회장에서 4조 이 보행 로봇을 보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한번 이제 텀블링 같이 넘겨뜨려 본 겁니다. 다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본 건데 이 화면이 굉장히 뭐 재밌게 돌아다녔습니다. 뭐 왜 그랬죠, 변호사님? 이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 사실 저 사족 보행하는 저 로봇 아마 좀 더 이제 그 전 단계겠죠. 지금처럼 보다 약간 더 전 단계의 로봇이 된 저희가 초기에. 바로 뒤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거 이따 그러니까 보실 겁니다. 아마. 그거를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그 주최 측 관계자들한테 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캐릭터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아주 과감하게 우리가 이제 로봇을 뭐 보스턴 박람회나 이런 데서 보면 저런 재난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하는 거 보여줘요. 그럼 막대 같은 걸로 세게 밀고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저렇게 던지듯이 네. 저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서 이게 개인적인 성격이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 안 알려져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사법시험이 몇 살에 붙었을 것 같으세요? 몇 살이 됐습니까? 86년 7월에 붙었다고 하는데요. 네. 64년생이에요. 네. 그러면 몇 살이에요? 어허. 진짜 빨리 붙었죠. 빨리 붙었네요. 만으로 22살이 안 돼서 소년급제라고 많이 하죠. 네, 그러면. 그 64년 12월생으로 호적에 돼 있나 봐요. 이제 네이버 같은 데 64년 12월생인데 시험이 86년 7월에 붙었으면 만으로 22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80년대에 본인은 이제 변호사가 되고 그다음에 뭐 돌아가신 분이죠. 형님은 회계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집안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성장 과정을 보면 80년대에 한 명은 회계사, 한 명은 변호사가 되면요. 사실 그렇게 서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86년에 사법시험 합격해서 저도 연수원 들어가 보면요. 5급 공무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지금 몇 년이 되셨는데 네. 뭐 서민 얘기를 계속 하시고 그 사법연수원 시절부터는 사진도 안 보이시더라고. 옛날 사진 보면 이렇게 기시 큰 옛날 사진만 나오시고 하는데 86년 만으로 22살이 안 된 시절에 시험이 되셔서 그 시절부터 계속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도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그 당시에는 개천의 반열이 아니라 용이 돼서 하늘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뭐 개인적인 또 의견을 예. 주셨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소환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 굉장히 이제 조심조심 다루는 게 이제 어떻게 우연치 않게 또 같은 로봇을 이제 들고 그러니까 또 비교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SNS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게 계속 이제 화제가 되니까요. 원래 이제 이 로봇에 대해서는 시연하는 과정에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한다.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잘 이제 돌아오는지 보고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요, 교수님. 사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되고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별화 측면에서도 숙제가 남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이제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대 해석의 여지가 네. 어느 정도는 있다고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근데 과감하네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복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해봤다 테스트의 이거잖아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영상에서는 그거를 자르고 일어나는 부분을 또 안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 복원력을 테스트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서 이렇게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주변 관계자들은 굉장히 놀라는 표정이었다라고 네, 기사에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옆에서 물어보잖아요. 이게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일어날 겁니다라고 이제 관계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통상 이렇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장면과 이 장면을 비교해 보면 성격 차이는 조금 드러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사실은 성격보다는 저 보면 기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부분이 사실 지도자들로서 정치 지도자에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저 대목에서 아마 좀 더 시원함을 느끼고 좀 더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나가라는 뜻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해 보일 수 있는 이낙연 후보 대신 저런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저러면 이제 이재명과 맞서는 야당 후보는 어떤 캐릭터,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이 좋을까를 또 야당 지지자들은 생각하게 되는 재미있는 대목인데 성격보다는 기질이 성격보다는 기질이군요. 네. 그런 포인트까지 또 저희가 잠시 뒤에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가르는 과정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뭐 기질 얘기 나왔고 성격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그래서일까요? 이번 한 주, 저번 주는요. 승부수를 던지는 주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말씀이고요. 이걸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뭐 불나방에 비유하는 것 아니냐 해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음식점 총량제라는 이 아이디어, 이 정책을 얘기했다가 호되게 또 비판을 받기도 했고 또 일각에서는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얘기 논란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 유두아 변호사님, 이렇게 뭐 불나방이 달려드는 걸 내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성남시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봤던 것 같아요. 그 경험에서 나왔던 어떤 아이디어 차원이긴 한데 지난 한 주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정의당에서도 논평을 내서 이 식당 총량제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식당 총량제가 사실 이제 우리도 깜짝 놀랐던 게 거의 뭐 원팀 비슷하게 이제 선대위를 꾸리기 시작하면서 후보가 돼서 이제 대통령 만나고 나서 그 첫 번째 공개 행보가 저 관악시장이었죠. 근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 이게 1호 공약인가? 그렇게 뭐 아니면 아주 중요한 공약인가? 깜짝 놀랐죠. 근데 당에서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캠프에서도 의논을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수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습을 네.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성남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행정 경험이 있으니까 난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시와 같이 이렇게 좀 여기에 시의 국한에서 자꾸 경험을 생각해서 국가 지도자로서는 다시 역량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본인한테 전혀 유리하지 않았고요. 저런 얘기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헌법적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자초하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장동 이슈가 하루라도 안 나오길 바라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약 얘기를 하시고 막 할 때는 이제 캠프가 있으실 테니까 선대위가 잘 네. 꾸려져 있을 테니까 여당이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정책 뭐 개발을 어디서 해주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제된 공약을 해줘야 국민들도 평가하고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불쑥불쑥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분화방이란 표현은 정말 부적절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 분화방인가 이렇게 비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국가 지도자로서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분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야당 캠프, 야당 후보 캠프에 있는 특보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 인사의 분석이고 조언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어떤 무게감의 필요성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교수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뭐 주 4일째 음식점 총량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잖아요. 좀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은 사실 민생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5분이 이제 음식점을 창업하시면 그분들 중에 4분이 5년 내에 폐업을 합니다. 네. 일종의 거의 완전한 그 시장 실패 영역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사실 뭐 예컨대 이제 뭐 퇴직금이다 뭐 이렇게 받은 분들을 돈들을 다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손실이 되면 자기 자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또 융자를 얻잖아요. 이런 어떤 부채가 증가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거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직면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 그리고 이 발언을 이제 얘기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소상공인하고 이제 자영업자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런 장면들을 막아야 되겠다는 일종의 민생의 화두를 던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총량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화두를 던진 것이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이런 피해가 더 덜 가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 논쟁이 생산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자꾸 뭐 히틀러라든가 뭐 전체주의다 뭐 이 같은 뭐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해서 정치 공세를 한다 그러면 네. 저는 이 논쟁이 생산적이지 못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영악한 거예요. 저는 영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영악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게 바로 저 대목인데 음식점 총량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빠져나가잖아요. 공약은 아니다 그러고 주 4일째 마찬가지고 음식점 총량제만 하더라도 음식점 하는 수백만의 사람들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다음에 주 4일째 2030도 이른바 워라벨에 관심 있는 2030들 입장에서는 확 쏠리는 거예요. 이게 네. 뭐냐면은 화제성이 높은 아젠다라 그럴까 안건을 먼저 선점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괜찮은 선거 전략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영리한 포퓰리스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영리하다. 오늘 또 촌철살인 같은 아니 평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영리하고 좀 그래서 위험한 포퓰리스트로 표현하고 싶은데 네. 차마 말 못했어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맨 마지막에 해주신 말을 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 집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준표 의원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자기가 구속시키겠다, 홍준표 후보는 인수위 기간 동안에 구속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저는 아연실세가를 이르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좀 남다르다. 선거 막판에는 실수한 쪽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판세가.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서 민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당심에서 이기기 어려울 거다. 홍나땡이란 얘기 있었습니다. 이거 줄임말인데 홍준표 나오면 땡큐다. 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 홍준표 후보 의원은 어떤 의미이길래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요즘에 갑자기 홍준표 얘기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변호사님. 네, 사실 이제 박빙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민심은 어디에 있고 당심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는 게 아닌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당심하고 민심이 3차 경선 마지막 경선에선 5대5거든요. 그러니까 1대1이죠. 1대1의 비율인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제 이 부분 홍준표 후보 얘기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는 오히려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만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당심에서는 진정한 정권 교체 그리고 본선 경쟁력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심이 결집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홍준표 후보 얘기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캠프의 특보직을 맡고 있는 이두하 변호사님께서 분석해 주셨다는 점을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파악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쭤봐야겠죠. 그럼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홍준표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홍준표 후보의 어떤 지지율 상승이 위협적이다. 뭐 이렇게 일단은 봐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이 공격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당선이 되면 인수위 때 본인이 이제 당선자의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구속시키겠다. 뭐 이렇게까지 극언을 한 게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초헌법적이죠. 어떻게 대통령도 아니고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속시킬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하다는 부분들을 이제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11월 2일에 민주당의 선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이제 원팀을 기조로서 이제 선대위 구성이 짜여진 것 같고요. 169명 의원 전원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상임 고문에 이낙연 전 대표 들어가고요, 정세균 전 총리, 또 명예선대위원장에 추미애 전 장관, 공동선대위원장에 박용진, 김두관 의원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뭐 저기 당연 선대위원장 송영길 뭐 대표도 들어가지만 공동선대위원장에 뭐 막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뭐 서로 많이 얼굴 많이 붉혔는데 서른 의원, 뭐 이낙연 의원계라고 하는 전 의원계라고 하는 서른 의원,
뭐 홍영표 의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2일 날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서 관련 내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팀 목표로 가는 선대위 구성 이후의 행보는 함께 지켜보시죠. 잘 되면 제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어떤 일에 성공하면 이건 내 노력이, 내 능력이 뛰어나서야 라고 생각하는 반면 실패했을 때는 상황 탓, 남 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적 표현으로는 이기적 편향이라고도 하고 자기 고양적 편견이라고도 하죠. 쉽게 말해서 내 자존감을,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유체 이탈에 나선다는 겁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된 것 같이 황당무계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기관 통신망인 KT가 1시간가량 먹통이 돼서 국민 일상이 마비됐는데 남 탓하기만 바쁩니다. 외부 세력 공격이라더니 또 네트워크 오류라고 하고 또 그마저도 본인들이 아닌 장비를 관리하는 협력 업체 탓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책임이 본인들을 비껴갑니까? 잘못이 없습니까? 3년 전 아현지사 사고도 있었죠. KT가 이런 중요 시설을 운영할 역량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수립도 안 됐고 작동도 안 됐다. 서민들은 대출 못 받아서 당장 뭐 먹고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정작 금융기관들은 본인들 배만 불리는데 혈안입니다.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상품의 우대 금리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건데요. 무주택자, 자영업자들은 돈 구하기도 힘든데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자립해서 이제 혼자서 집을 산다는 건 어려운 시대지 않나.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에 맞춰 신규 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대 금리를 축소하고 있다고 정부 탓을 하는데 핑계도 좀 제대로 된 핑계를 대십시오. 정부 대책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라 우대금리 폐지 안 해도 저절로 대출 총량이 주는 건데 뻔히 아는 걸 남 탓까지 하며 얌체 영업을 하는 건지 의아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행태를 묵인할 겁니까? 생각해보니 정부부터가 유체 이탈, 남 탓 일색인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사상 최다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헛웃음은 이럴 때 나오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만 정부 지출이 50% 늘어 나라 빚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게 됐는데 국회 연설 99%는 자화자찬이고 그렇게 해결하겠다던 부동산 문제는 이제 정부 책임 언급조차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입니다. 남 탓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 내로남불, 유체이탈이 습관이 된 사람들, 자기 합리화, 자기 미화 대신 이젠 자기 객관화를 해보십시오. 천주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 소이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제 선출까지 5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당원 투표 이제 시작이 돼서 5일 뒤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투표를 앞두고 막바지 마지막 합동 토론회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이 합동 토론회에서 뭔가 표심이 또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됩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SNS에 하나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협위원장의 어떤 압박. 이것을 지지자들을 모으라 그러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 지지를 하라 그러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당협위원장의 아들이 올렸단 말이죠.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윤석열 후보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아마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고발 조치도 가능한데 뭐 이 부분에 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윤석열 후보 측은 실질적으로 그분을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거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발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TV 토론에서 가장 집중적인 토론이 이 후보 4명 사이에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질문을 뒤에 준비를 했는데 먼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런 겁니다. 한 대학 동문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글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당협 위원장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글쓴이가 윤석열 캠프, 여기 윤석열 캠프 나와 계신데 저희가 반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일부 중진 의원들이 공천을 빌미로 이 지지를 협박했다, 지지를 압박했다 이런 논란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당사자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러면서 반박을 하고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어제 그런 일이 있자마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해명을 하고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러니까 이 글이 삭제가 됐어요. 여기 올라와 있던 커뮤니티에 글이 삭제가 돼 있는데 그리고 원래 익명으로 올라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허위 사실이 유포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당사자의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됐다면 사실은 그 김영우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당 선관위에다 고발을 하고 왜냐하면 당 선관위가 이런 기능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익명성도 보장을 해줄 테고 이런데 그리고 문제가 되면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익명으로 그냥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문제가 되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삭제가 돼서 이 부분에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도 예정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캠프에서는 지금 뭐 흑색선전 아니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캠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공격의 포인트로 삼고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이런 게 사실이라면은 관련자들 정계 퇴출시켜야 된다. 텃밭 중진들이 정치 초보자 앞에서 굽신대면서 무엇을 더 하겠다고 비굴한 행동을 보이는지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올렸어요. 그런데요, 이 와중에 홍준표 의원도 이 공천권 관련해서 했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소환이 됐거든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협위원장은 나중에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당협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당협 운영하면 그거는 20, 30년 전에 잘못된 행태죠. 두고 보십시오. 내가 그래 안 하는가. 네, 홍준표 의원이 두고 보십시오. 네, 그래 안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책임 당원들을 만나는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뭐 윤 전 총장 지지를 선언한 당협위원장이 같은 날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만들어서 당원 소집을 지시한 사건을 두고 이게 뭐 신경전을 벌였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당협위원장이 좀 방해를 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런 좀 강경한 발언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신성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참 십몇 년 전에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이른바 친이 친박의 갈등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공천권 이야기를 참 수없이 들어서 누구한테 뭐 줄을 서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대목이 저는 사실 좀 십몇 년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 정치에서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 건데 나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유력 후보에게 줄 안 서면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도 없어. 내지는 아니면은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내한테 밑보이는 당협위원장은 당신 지방선거 공천을 안 줄 거야? 이게 줄 세우기인데 일종의 줄 세우기 이게 가장 구태 정치의 참 전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논란 자체가 굉장히 다 구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 세우기와 세과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건데 당원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당원들의 좀 자율권을
완전 주고 나는 사실 뭐 의견을 밝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은 이러저러한 점에서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당원 여러분들 판단해서 하십시오라는 게 가장 깔끔한 거거든. 근데 이걸 못하는 이 행태 2021년 10월 달에 우리 야당 제1야당의 행태로서는 안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경선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상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예컨대 뭐 이렇게 당원들에 대한 지지 호소의 어떤 모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시간을 잡거나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원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쪽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뭔가 당협위원장이 세과시를 하고 이제 통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당의 어떤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부분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뭐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공천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겠다는 주장도 또 잘못된 것이죠. 예, 그만큼 네. 뭐 이 경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또 세력들 간의 어떤 알력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치열한 이유 이제 마지막 후보 선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 이제 11월 5일에 최종 후보 선출이 되는데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기존의 전당대회 때보다 당원이 한 2배 정도 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 투표에서는 당심이 50이고요. 여론조사가 50 이렇게 딱 반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의원님, 예. 당심 50, 민심 50인데 어떤 게 더 우세할 걸로 보세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정확하면 57만 명의 당원 투표가 50%. 그리고 1,500명씩 4개 여론조사에 6,000명의 여론조사가 50%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차 컷오프 때는 여론조사가 80이었잖아요. 20이었죠. 20, 30, 50으로 당원이 그렇죠. 이렇게 네, 네. 비율이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당원 비율이 늘어나는 비율. 당원 비중이 이 문제는 결국은 당원이 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아직은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락세라 그럴까? 일반 여론조사 하락세인데 당원 투표에서는 우위는 윤 후보가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우위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말 그대로 홍준표 후보가 역전할 가능성이 없느냐? 그것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정도가 현재 상황이고 예. 오늘 아마 텔레비전 토론회 예. 5시 반부터 하면 마지막이자 10차 토론회거든. 그럼 내일하고 모레가 당원 투표예요. 내일 모레 글피 4일까지. 그러면 3일과 4일, 11월 3일과 4일, 수요일, 목요일이 일반 여론조사. 그래서 5일 날 발표, 5일 날 오후 2시 이렇게 돼 있는데 막판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대부분 다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점치기는 싫고. 네.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원 투표율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다가 25%는 어디서 하느냐? 대구 경북 지역 TK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대구로 향한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어제 갔다고 하네요. 들어보시죠. 제가 대구의 아들이 맞기는 맞는 모양입니다. 대구에서 제가 3차례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힘들 때에도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곳이고 이제 4달만 있으면은 이제 대망의 정권 교체 대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승리는 어떻습니까? 저만이 이 정권을 끝낼 수 있다고 여러분도 확신하시죠? 저희 패널들도 지금 또 오랜만에 영상을 보다가 이 제스처나 이 화술에 정치인이 거의 뭐 이제 정치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 정치인 다 됐네. 네. 이러한 반면 또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대구에 간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구 경북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다급한 모양인데 이제 그 흐름을 돌리지 못할 겁니다. 저도 모레 대구 갑니다. 그리고 2일 날은 부산 갑니다. 이제 영남은 다 돌아섰습니다. 자, 대구 간다, 부산 간다, 영남은 이미 본인에게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봐야겠죠. 이두아 변호사님, 이제 이두아 특보라고 해야겠죠. 네. 윤석열 후보 캠프 특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논란들에 대해서. 네, 지금 당심 민심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은 윤석열 후보 지지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당심은 일정 부분 우위에 있는 게 맞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3차 경선에서 새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당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주로 8월, 9월에 입당하신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고 나서 입당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심도 전혀 그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서문시장을 가셨거든요. 근데 서문시장에 이제 인파가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다, 막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도 후보 수행해서 대구를 가보고 경북을 가보면 그 현장을 가보면 아, 이게 민심이 당심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현장에서 열렬한 지지를 보면 아, 이게 그 뭐 홍준표 후보는 뭐 이제 정해졌다, 흐름을 돌리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흐름이 어느 쪽의 흐름인지 현장에 답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후보들은 자기가 다 자기한테 돌아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막판이니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게임에 대한 답변들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매체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이라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게임이고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홍준표 의원은 얼마 전에 나와서 자, 유재석 뺨치는 국민 개그맨 되기 5년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 되는 게 더 쉬울 듯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지금 사모님과 또다시 결혼하기와 대통령 되기 중에서는 내 각시와 다시 결혼하기,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나왔어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시면, 자, 내 캠프에 이재명 일하기, 내가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기. 다 싫다. 처음에는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꼭 골라야 하냐라고 되물은 다음에 이 내 캠프에 이재명 일하기를 선택을 했고요. 빚내서 내 집 이사한 날 짜장면을 먹을 거냐, 이재명의 기본주택에서 빚 없이 살 거냐라고 했더니 전자. 짜장면 먹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굉장히 내 집을 솔직한 가져간 게 낫겠다, 답변들을 이제 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되게 재밌는 답변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단어는 다 피해가네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경쟁 의식을 갖는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아주 재밌게 제가 지금 본 것은 두 분 다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 각시를 선택할 것이냐. 네. 두 분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거짓말입니까? 건가요?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부인을 아닐 선택한다. 수도 있죠. 아니,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 이재명 후보도 오거든요. 그럼 아마 똑같은 질문 또 할 거예요. 이제 다른 방송은 저희가 너무 홍보하지 않겠습니다. 네. 커튼 질문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솔직한 대답들을 많이 나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기사들도 많이 나와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사람이 야권에 한 명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조만간 출판기념회를 가지고 이 정치권에 다시 등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굉장히 뭐 뒤에서 많이 밀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는데요, 맞습니까? 뭐 물밑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나요? 사실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에 그런 발언을 했죠. 이제 다음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개인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제 다른 후보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본인 견해죠.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견해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 사실 지금 이제 정치판을 읽을 수 있는, 판세를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윤석열 후보는 전화도 때때로 하고 또 한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자신의 견해는 확실히 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행보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요. 15일에는 뭐 출판 기념회도 한다니까 앞으로 어떤 움직임 보일지는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전해드릴 소식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일이라고 해요. 이번이 횟수를 세보면 한 3번째쯤 되더라고요. 3번째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출마하셨다가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들어가셨고 2017년도에 3등 했고 3번째인데, 결국은 뭐 다 아들 생각하시는 대로 끝까지 완주할 거냐 아니면은
다른 세력과 연대할 거냐 네. 뭐 이런 단일화 문제인데 네. 저는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지금 지형에서는 끝까지 완주할 유혹을 느낄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뭐 굉장히 양당 간의 이렇게 진영 간의 대결 속에서 어느 한편 편을 들거나 지금은 아직 모르겠으나 안철수 후보 대표가 내일 뭐 10시 한다니까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일 안철수 후보 저렇게 출마 선언하는 순간 우리 대통령 선거는 이제 4자 구도에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동연 씨까지 하면 5자 구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면은 민심에 따라서 끝까지 가는 건지 중간에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우리 대통령 선거의 역동성이 커졌다. 뭐 완전히 뭐 정권 교체의 해방꾼이다 아니다 이 논쟁, 단일화 하나의 압력, 이는 모든 것이 용수좀 칠 텐데 앞으로 그 3월 9일 선거까지 굉장한 선거전은 볼만해졌다라는 점은 분명해요. 그렇군요. 우리 신전 의원님께서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계속 완주를 할 것이다. 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 말씀을 바꾸셨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안철수 대표죠. 안철수 대표는요, 과거에 서울시장 나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한 배경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는 선거에서 이기고 좋은 시정을 통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만 해도 직접 대선 포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선 4개월 남기고 이 말을 번복했다.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단일화도 했고 또 후보로 완주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 사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지도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단일화 가능성 굉장히 희박해지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후보로 당선이 된다면 좀 더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될 경우에 단일화 가능성은 커지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될 경우에는 단일화 가능성이 작아지는 그런 게임의 양상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이런 거는 다 이제 추측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하고요.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나눠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 시작합니다. 강병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영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독특하고 기괴한 방법으로 탈출구를 찾는 주인공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최근 개봉한 같이 갑시다와 2000년대 초반 개봉했지만 영화 팬들 사이에서 걸작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지구를 지켜라입니다. 네, 흑수저들의 탈출 이야기네요. 같이 갑시다부터 먼저 볼까요? 네, 진짜 미군이 되고 싶었던 고졸 카투사 추혜진 병장은 느닷없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는데요. 미군이 되기 위해 후임들의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한 장면 보고 오시죠. 전 고졸에 거절해서 미군밖에 답이 없습니다, 엘브미! 전 고졸에 거절해서 미군밖에 답이 없습니다, 엘브미! 전 고졸에 미군이 꼭 되고 싶습니다, 엘브미! 난 고졸에 거절해서 미군밖에 답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아니 뭐 미군 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요. 네, 맨몸에 낙서하고 자주 섞인 말까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살이 찌푸려지게 되죠. 집안 환경이 많이 어렵고 학벌 중심 한국 사회에서 고졸 학력으로서 느끼는 자격지심과 무력감도 있습니다. 사실 혜진은 미군이 좋아서라기보단 이곳을 탈출하고 싶어서 고집하는 것 같아요. 난 평생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 그냥 여기만 아니면 돼. 미군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여기만 아니면 된다고.
사실 이 영화에서 진짜 탈출 열쇠를 가진 거는 후임들이잖아요. 네, 사실 후임들은 혜진과 달리 명문대 출신의 집안 배경이 든든한데요. 후임들은 혜진을 향해 멸시와 조롱을 해요. 간, 쓸개 다 빼주는 혜진의 모습은 코믹하게 그려졌지만 사실 뒷맛이 씁쓸한데요. 주인공이 영화 내내 군복을 입고 있긴 하지만 단순 군대 영화로 보긴 어려운 이유입니다. 혜진은 후임들의 서명을 받고 탈출할 수 있을까요? 휴스턴 국제영화제 은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15세 관람가입니다. 네, 이어서 지구를 지켜라도 소개해 주시죠. 네, 주인공 병구는 자신을 불행하게 했던 사람들을 외계인이라며 납치해 고문하고 살해했는데요. 이번엔 화학회사 사장 강만식을 납치해서 지구를 구할 안드로메다 왕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고문을 하는데요. 한 장면 보시죠. 이거 계속 쓰고 있어야 돼? 이거 쓰고 있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좀만 참아. 좀 신경 시스템만 약화시키면 그땐 벗어도 돼. 이상하게도 저들 유전자 구조는 우리랑 거의 똑같아. 아니 뭐 주인공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네, 광부였던 아버지의 사고, 수업료를 안 냈다며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체벌을 당했던 기억, 공장 파업 도중 전 연인이 맞아 죽은 사연,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약물 중독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연 등 다양합니다. 병구에게 외계인 찾기란 자신의 불우한 기억에 대한 복수 혹은 탈출로 보입니다. SF 요소가 있지만 기득권의 횡포와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같은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다룬 블랙 코미디이기도 합니다.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청소년 관람 불가인 만큼 시청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라운딩 돌 때 꼭 챙겨 마십니다. 특히 골프라는 게 링티만한 게 없죠. 마셔보면 압니다. 링티. 요즘 아이들 겨울엔 따뜻하면 됐지. 저 봐라. 난리 나네, 난리 났어. 근데 엄청 폼 나긴 하대. 요즘 아이들, 요즘 아이돌. 스투키 다운 아이돌. 올리지오는 올리지오. 강하고 부드러운 고주파 에너지로 올리지오는 올리지오. 카페 창업 최대의 고민은 부담스런 초기 비용, 끊임없는 라떼 아트, 무엇보다 인건비. 에그카페 24. 무인 카페로 돈도 벌고 시간도 번다. 에그카페 24. 1588-0230.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의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 인원수도 확대됩니다. 다만 실내 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 등의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모레 첫 조사합니다. 앞서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상황에서 수사 능력마저 의심받는 공수처가 실제 의혹 규명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지난 7월부터 3달 가까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 현장 방문 접수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지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금요일 나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홍앵커, 오늘은 하늘이 흐리고 비 소식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부지방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 속에 완연한 가을 누리기 좋겠네요. 중부지방에 사는 저희들도 외출할 때는 좀 우산을 챙겨야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내리는 겁니까? 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에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양은 많지 않더라도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8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느덧 11월이 시작되는 주간이죠. 역시 날씨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11월 첫째 주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교차는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탁한 날이 많으니까 미세먼지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lue sky.